네, 두 번째 강의를 맡게 된 민주노총 정책국장 곽승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민주노총의 2022년 핵심 요구안 해설이 되겠습니다. 올해 민주노총은 2022년 핵심 쟁취 목표와 주 투쟁 과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을 했습니다. 핵심 쟁취 목표는 올해 반드시 쟁취하겠다라는 각오로 투쟁을 하겠다는 핵심 목표이고요. 차별 없는 노동권 안전한 일터 쟁취와 두 번째로는 비정규직 없는 질 좋은 일자리 쟁취, 두 가지 쟁취 목표를 제출드리고 있습니다. 차별 없는 노동권 안전한 일터 쟁취에서는 구체적 내용은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폐지와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노동권 보장, 그리고 두 번째로 공무원 교원 등 교원 노동 정치 기본권 보장과 복수노조 상호 단일화 폐지, 초기업 교수 제도화 및 단체 협약 효력 확장, 그리고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등 노동안전과 관련한 내용이 있고요. 비정규직 없는 질 좋은 일자리 쟁취와 관련해서 비정규직 제도 철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가 주도의 양질 일자리 보장, 그리고 기후위기, 기술 변화 대응에 대한 노동 중심의 산업 재편, 이렇게 세 가지로 제출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씩 요구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별 없는 노동권 안전한 일터 쟁취에서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폐지와 특고 플랫폼 노동자 노동권 보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잘 아시다시피 5인 미만 사업장과 관련해서 우리 근로기준법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특별한 조항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대해서 일부 규정하도록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별도로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거나 신설되는 조항조차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신설 조항도 적용이 배제되고 있고요. 5인 미만 사업장이 지금 근기법이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조항들이 연장 야간 휴일 수당이라든지 휴업수당, 연차 유급 휴가, 유급 휴일 등등이죠. 작년에 제정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역시도 법률에서 대체 공휴일과 관련해서도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적용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근로기준법에 5인 미만 사업장을 별도로 특별하게 다시 적용한다는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은 또한 대체 공휴일 역시 제외되고 있는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문제에 대해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얘기는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5인 미만 사업장이 지금 한국노동연구원 통계로는 약 455만 명입니다. 가족노동을 제외하더라도 최소 350만 명에 해당되는 분들이 지금 근로기준법을 비롯해서 제대로 된 노동권 보장을 못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수고용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겁니다. 외환위기 이후로 IMF 이후에 위장 자영업자로 전락시켜서 노동자가 아닌 노동자의 법적 권리를 박탈시키는 상황인 거죠. 최근에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플랫폼 기업들이 고용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 특수고용 형태를 일반적 고용으로 만들어가면서 악용하고 있는 사례들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 실태는 당연히 노동자로 인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기법상 노동자로 인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노동시간이라든지 법정 휴일 등등의 근기법이 보장하고 있는 이런 권리들을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노조법상 노동자로서 인정을 일부 해서 설립신고는 최근 허용되고 있으나 교섭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 또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경제위기가 특히 이분들에게 많이 집중되면서 특수고용 노동자 문제점이 사회적 문제로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특수고용 노동자 통계상으로 보면 약 250만 명입니다.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들이 66만 명으로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공무원 교원의 노동 정치 기본권 보장과 복수노조 상호 단일화 폐지, 그리고 초기업 교섭 제도화 및 단체협의 효력 확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과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일반 노조법이 아니라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 특별법 형태로 적용받으면서 노동기본권의 일부가 제약되고 있습니다. 특히 단체행동권이 그렇죠. 물론 2020년 12월에 ILO 핵심협약 비준이 되면서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 일부가 개정이 되어서 그 가입 범위의 문제가 조금은 해소가 되었으나 여전히 업무 총괄이라든지 인사보수 담당한 이런 분들은 노조 가입조차도
제한되는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고 있지 않습니다. 헌법으로 보장된 정치 자유 기본권 제약도 정말 우리 공무원 교원 노동자들이 아주 강하게 좀 요구하고 있는 절박한 요구 중에 하나인데요. 헌법에서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보장된다고 했는데 법률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고 했지 정치적 자유를 박탈한다고 되어 있지 않는데 이렇게 악용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영국이나 미국, 일본에서도 특정 정치활동에 대한 공무원의 특정 정치활동에 대한 법적 제한 규정은 두고 있지만 정당 가입이라든지 당비 납부 이런 부분들을 허용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유럽의 수많은 나라들에서는 정당 가입뿐만이 아니라 기타 정치활동까지도 제한 규정이 없는데 비하면은 우리나라의 상황은 매우 열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복수노조와 관련해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사실 기존의 기업별 노조 중심으로 법체제가 만들어진 조건에서 지금은 초기업 노조가 더욱더 많은 초기업 산별 노조가 더 많은 조건에서 일반 형태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초기업 노조의 교섭권을 오히려 제약하는 조항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날로 확대되고 있는 노동시간의 격차 해소라든지 불평등 완화를 위한 노조의 역할을 기업 단위 교섭 구조에서는 기업 단위에서만 임금 교섭 등으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제한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 3권 침해도 만연하죠. 이가 사용자층에 악용을 해서 기존의 노조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노조를 탈퇴하거나 탈퇴 유도를 하거나 사용자가 제2노조를 설립을 한다든지 이런 수많은 일들을 정말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당 노동행위들이 곳곳에서 이 복수노조 문제로 인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우리는 폐지를 해야 될 거고, 일단 복수노조 간의 차별, 노동조합 지배 개입 등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더욱더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초기업 교섭 제도화와 단체별 효력 확장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행 노조법은 기업별 노조를 기준으로 과거에 만들어진 상황이어서 현행 지금 초기업 노조가 약 60% 전체 노동 노조의 60%가 차지하는 조건에서 현실과는 많이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개선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특히나 그 특정 사용자에 얽매여 있지 않는 형태의 특수고용 노동자들이라든지 일하는 장소가 한정되지 않고 이동하는 노동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는 이 초기업 기존의 그 노조법으로는 많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초기업 교섭을 기본으로 하는 이런 영세 비정규직 우리 노동자의 현실을 반영해서 초기업 교섭의 제도화는 아주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OECD 평균 단체 협약 적용률은 약 절반 조금 못 미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14.8%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노조 조직률이 우리와 유사한 약 10% 전후에 있는 호주라든지 포르투갈, 프랑스 같은 경우도 노조 조직률은 낮은 저희와 비슷한 한국과 비슷하지만 단체 협약 적용률은 60%에서 90%까지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단체의 구성 요건이 현행은 정관 등을 통해서 규정할 때만 사용자 단체를 규정할 경우에만 우리 법은 현재 산별교섭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런 구성 요건을 더욱더 완화해야 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초기업 단위 교섭 활성화 의무를 구체화해야 됩니다. 노조법 제30주 3항에 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초기업 단위 교섭 활성화와 관련해 노력 조항이 있는데 이 의무에 대해서 더욱더 구체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정부위원회, 각종 정부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 각종 이런 위원회에 참여하는 사용자단체라면은 산별교섭에 교섭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체별 지역적 구속력 요건 완화와 단체별 효력 확장 제도도 더욱더 확대시켜야겠습니다. 세 번째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노동안전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이선호 군의 평택항에서 되게 거대한 철판 약 300kg에 넘는 저기 쓰러져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죠. 얼마 전 광주 아이파크 건설 현장 붕괴 사고 사진입니다. 그리고 지금 며칠 전에 지금 벌어진 일이죠. 여천 NCC
공단의 사망 사고 사진인데요. 이건 지금 현재도 지금 진행 중이죠. 최근에 자료로 보니까 5년 동안 이 여수 이 산업단지에서 70명이 사망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2020년 12월에 김용균 노동자 어머님을 비롯해서 우리 산재 사고로 돌아가셨던 수많은 우리 동지들의 유가족들께서 정말 목숨을 건 투쟁을 통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을 했는데 여전히 노동자들의 이런 사망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마다 2,400여 명이 산재 사망 중에서 사실 90% 이상이 하청 노동자들이 발생하고 있고 5인 미만 사업장,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 사실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5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사망 사고의 35% 이상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벌어지고 있고 52 미만 사업장에서도 44% 이상.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약 80% 정도가 52 미만 사업장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됐으나 이런 문제들이 시급히 개정돼야 할 이유입니다. 위험한 업무의 외주화를 금지시켜야겠습니다. 구역 김군 사고라든지 태안화력의 우리 김용균 동지도 이 위험한 업무 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담당을 하게 되면서 안전 문제들에 대해서 원청에서 제대로 책임지지 못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발생한 건데요. 산업안전보건법 도급 금지의 금지를 화학물질로 제한적으로 지금 도입하고 있는 현실도 바꿔야겠고 국가인권위에서 사고성 재해로 도급금지 대상 범위를 확대하라고 권고했으나 여전히 이행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건설안전특별법과 관련해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들이 만들어졌으나 개정되고 확대됐으나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여전히 안전문제 내용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 사고 사망의 사실은 절반 이상은 건설업의 핵심 원인이 발주처 문제인데요. 발주자부터 적정한 공사 비용과 공사 기간을 제공하고 원도급사 안전관리 책임지게 하는 이런 문제들이 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건설안전특별법을 우리 건설노조에서 열심히 지금 투쟁하고 있고 국회에서 지금 현재 계속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히 제정하는 것들을 해내야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핵심 투쟁 목표로 비정규직 없는 좋은 일자리라는 영역을 제출드리고 있습니다. 네, 비정규직 제도 철폐. 이 사진 너무나 많이 봐서 이제는 화가 나죠. 이거 보고 있으면. 당선되자마자 2017년 3월 12일 정도로 기억하는데요. 5월 12일이죠. 5월 12일 당선되고 나서 2, 3일 후에 아마 첫 외부 일정으로 해서 인천공항을 문재인 대통령이 찾아갔었습니다. 야심차게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 저 뒤에는 지금 가려서 안 보이는데요.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 라고 써 있었는데 그 결과는 참혹하죠. 비정규직 통계 역사상 정부 통계입니다. 800만 명을 돌파 역대 최고를 갱신했습니다. 정규직과의 비정규직 임금 격차 또한 157만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정부 통계와 조금은 다른데요. 한노사연에서 분석한 우리 김유선 박사님께서 교수님께서 분석한 자료를 보자면 비정규직은 현재 900만 명입니다. 정부 통계랑 약 100만 명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요. 아마 일용직 노동자 중에 상시 업무다라고 하는 정부 통계 오류 때문이었던 것 같고요. 사실은 저 통계 또한도 정확하지 않죠. 예를 들면 특권 노동자도 과소 지금 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1200만 정도 육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현실은 아까 말씀드린 월 평균 임금이 정규직 대비 53% 수준에 불과하고요. 평균 근속 시간은 1년 미만이 55만 명이 55%가 넘습니다. 55%가. 절반 이상은 1년 안에 해고된다라고 볼 수 있죠. 사회보험 가입률도 국민연금 38%, 예, 고용보험, 건강보험 절반 수준입니다. 퇴직급여, 유급휴일 적용, 상여금 거의 3분의 1 수준.
앞서 말했던 공공부문, 야심차게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성적표입니다. 어쩌면 표로 보면 맨 오른쪽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숫자 합계로 하면은 19만 9천 명, 약 20만 명 이렇게 전환이 됐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당시 자료로 본다면 41만 명, 기존의 무기계약직을 제외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이 약 41만 명인데 그 중에 상시지속 업무가 31만이고 파견 용역 등을 포함해서 약 20만 명을 이렇게 전환이 됐다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 보시면 공공기관이 절반을 차지하는데 한 10만 명이 전환이 되는데 이분들의 반절은 자회사입니다. 자회사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아실 겁니다. 조그마한 용역회사가 큰 용역회사로 바뀌었을 뿐 달라진 게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통계 이 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정부가 3단계로 추진을 했었던 민간위탁 약 20만 명입니다. 민간위탁 정규직 전환은 사실상 정부는 포기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라라고 했고 결국 대부분이 전환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전환된 분들도 전환 전과 후에 처우가 그닥 달라지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무기계약직은 무기한 비정규직일 뿐이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시 지속 업무를 비정규직 고용을 금지하고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제한하는 근본적으로 법 제화가 가장 우선적으로 좀 진행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근로기준법에 기간제법, 파견법 폐지하고 근로기준법에 사실 상시지속 업무의 직접 정규직 고용 원칙을 명시하고 그리고 간접 고용으로 인한 이런 중간 착취 배제라든지 상시지속 업무의 외주화 금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명문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는 어쨌든 공공부문부터 해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모범 사용자로서 정부가 앞장서서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이 공공부문이기 때문에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해야 되고 지난 투쟁을 통해서 공무직위원회 정부 차원에서 만들어졌는데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합니다. 올해가 거의 마지막인데요. 한시적 기구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답을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최소한 근속이 반영되는 적정 임금 수준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직무와 무관한 수당은 동일하게 원칙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자회사 문제, 민간위탁의 문제,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는 과제 그리고 공무직 법제화를 통해서 공공부문부터는 비정규직을 아예 없애겠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이외에 비정규직 차별시정 제도와 고용 형태를 이유로 임금과 복리후생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역으로는 국가주도 양질의 일자리 보장인데요. 우선 의료 돌봄 일자리를 대폭 확대를 해야 됩니다. 코로나 겪으면서 확인했지만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얼마나 우리 사회 공공성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했고 얼마나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여전히 보건의료 인력은 부족함을 잘 확인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보건의료 노조 그리고 공공운수의 의료연대에서 보건의료 인력 확대를 위한 많은 노력들을 했는데요. 정부와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 인력 직종별 적정 인력 기준 마련과 관련한 합의들도 진행을 하기도 했었고 국민청원 10만 입법청원을 통해서 간호사 한 명당 환자 수 법제화도 우리가 지금 만들어내서 국회에 지금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올해는 좀 해결이 되어야겠습니다. 돌봄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돌봄 노동자의 일자리 확대를 국가가 책임지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돌봄 노동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확인됐지만 돌봄 노동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이걸 국가가 직접 나서서 책임져야 될 때다 이제는. 그래서 약 100만 명에 육박하는 돌봄 노동자들에 대해서 지금 대부분의 이 전달체가 민간에 맡겨져 있는데 국가가 사용자로서 직접 책임지고 운영하면서 특히나 저임금으로 되어 있는 이 노동자의 임금을 비롯한 이런 임금 책임 문제들도 국가가 직접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적 자금 투입되고 있는 기간 산업에 대한 국유화입니다.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의 산업 재편으로 인해서 기간 산업에서도 지금 전환의 불가피성을 핑계로 기업의 구조조정, 인수합병과 매각, 투기자본의 개입 등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이게 친재벌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고 고용위기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우조선은 다행히 현대중공업 매각이 좌절되긴 취소가 됐었으나 여전히 지금 대우조선의 매각 문제와 그다음에 아시아나항공의 재벌 특혜 매각들이 문제가 되고 있고 결국엔 지금 재벌로 매각이 되게 되면 국가 기관 산업에 대한 재벌의 지배력이 오히려 더 확대되는 과정으로 가게 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위기에 처한 기관 산업을 기관 산업 기업의 국유화를 통해서 정부 책임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고 재벌 특혜 매각을 중단하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탈석탄 재생에너지 중심 체계로 이행 또한 지금 요구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에너지 산업 전력 민영화의 중단과 재공영화, 민영 에너지 기업의 공영화를 비롯해서 이 공공부문 중심으로 이 에너지 산업의 전환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후 위기에 대해서 지금 특히나 석탄 산업 그리고 석탄 화력 발전소 그리고 자동차 산업에서 기후 위기로 인한 산업 전환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2034년까지 지금 석탄 화력 발전소 28개를 폐쇄하는 계획을 내긴 했는데 그렇게 되면 당장 거기서 일하고 있는 약 12,000명에 달하는 노동자들, 석탄 화력 노동자들이 고용 문제들이 대책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고작 정부가 내놓는 거는 전직을 지원하겠다. 취업 교육에 알선 취업 교육 중심의 알선 정책밖에 없는 상황이죠. 완성차 분야에서도 지금 최소 2030년까지 17,000여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국가가 책임져야 할 때입니다. 네, 시간 관계상 자료로 요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핵심 쟁취 목표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렸고요. 주요 투쟁 과제로는 크게 세 가지로 제출되고 있습니다. 사회 공공성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자는 것, 그리고 재벌체제 청산과 초국적 자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 세 번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세 가지로 조금은 국가 장기적인 과제로서 국가 전환의 방향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특히 오타가 있네요. 사회 공공성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는데요. 첫 번째 지난 몇 년 사이에 이 부동산 문제가 정말 심각해졌는 자산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국가가 이거 방치하면 안 된다. 국가가 책임지고 주택 공공성을 높여야 된다는 것을 첫 번째로 제출드리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소유 제한과 무주택자에 대해서 공공임대주택을 대폭적으로 보장하는 방식으로 개선이 돼야 되겠는데요. 토지공 개념을 도입해야 됩니다. 과거에도 노태우 정권 때였나요? 택지 소유 상환법이라든지 토지공 개념에 기초한 몇 개의 법을 제정했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헌재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법이 폐지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헌법에 정확히 명시되는 것을 포함해서 다시 이 토지공 개념에 기초한 관련 법들과 관련 내용들을 부활시키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통해서 정말 투기하지 않는 이런 사회를 만들어야 될 거라 보여지고요. 택지소유 상환법 제정과 개발의 환수법을 통해서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문제, 그리고 보유세를 좀 더 강화하는 것. 지금 실효율세, 실제 부동산 가치 대비 세금을 내고 있는 비율이 0.17%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를 실효율을 실효세율을 1%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공공의료기관, 공공의료와 돌봄에서 공공성 확대인데요. 앞서 일자리 책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일자리뿐만이 아니라 특히 의료기관, 중진료권별 공공병원을 더욱더 확충하고 기존의 지방의료원을 증축하는 것을 통해서 의료기관의 의료의 공공성을 확대를 더 해야 될 거고요. 돌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 100만 명에 달하는 돌봄 노동자들, 그 돌봄에 대해서 이제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단계에 와 있다. 돌봄 기본권을 통해서 모든 국민이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될 수 있게끔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공공성을 확대해야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교육, 교통, 에너지, 금융, 언론, 공공성 강화인데요.
뒷부분을 조금 빠르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좀 PPT는 이후에 좀 더 보완을 해야 될 수도 할 예정인데요. 교육 공공성 강화 관련해서 우리 정교조에서 열심히 투쟁을 하고 있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법제화로 초등등 교육 정상화를 시켜내야 되고요. 대학까지 무상교육 그리고 대학 서열화 폐지를 통해서 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해야겠습니다. 교통 공공성 강화에선 KTX, SRT, 철도 통합 그리고 버스 완전 공영들을 통해서 공공성 더욱더 확대가 필요합니다. 지하철의 공익 적자에 대한 재정 지원 그리고 지하철 도로의 민간 노선을 재공영화하는 것들이 더 필요할 거라 보여지고요. 이런 걸 통해서 더 안전하고 지속 가능성이 담보된 좋은 일자리가 더더욱더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언론 공공성과 관련해서 미디어 전문 자본 육성을 위한 미디어 산업 자본의 분리법제화와 미디어 전문 자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더욱더 높이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중 예산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 각국에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서 지금 경제 위기,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한국은 GDP 대비 현 6.4%밖에 재정을 투입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영국, 호주 다른 나라에 비하면 10% 20% 수준인데요. 절반 수준도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로막는 가장 큰 이유는 세력은 사실 기재부죠. 정부도 있겠지만 기재부. 지금 대선에서도 일부 후보들은 기재부 해체를 주장하고도 있는데요. 정권이 바뀌어도 언제나 기재부는 갑이었습니다. 지난 과정에서도 확인을 했었죠. 추경 예산을 국회나 청와대가 편성을 했는데 지금도 진행 중이죠. 15조였나요? 15조 추경 예산을 지금 추가 편성을 하자라고 했는데 기재부가 홍남기 기재부 장관께서 적극적으로 막고 결사저지하고 있습니다. 과거 기획예산처의 경제기획 예산 편성 기능 그리고 과거 재정경제부의 금융조세관리 기능 이걸 합한 것이 기재부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무인데요. 여기다가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비롯해서 공공기관까지 기재부가 너무나 많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기재부 해체를 통해서 민중을 위한 확장 재정이 정말 필요한 상황입니다. 재벌체제 청산에 대해선 자료로 좀 제출할까 하는데요. 재벌 문제는 우리 많이 알고 있으니까 내용은 이후에 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과 세습 방지와 그런 기업 집단의 지배 규제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 상태를 해소하는 것, 그리고 재벌 기업들의 노동자 하청업체 착취 구조를 철폐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제출드립니다.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해서도 위에 아직 수정이 좀 덜 됐네요. 하나님의 문제점이 좀 수정이 덜 됐는데요. 오타들은 이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연합 군사훈련 폐지와 한미동맹 해체하는 것, 그리고 4.27 판문점 선언을 비롯해서 9월 평양 공동선언 이행으로 평화협정 체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체제 전환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사드 배치 철회와 한미 MD 편입 중단 이런 요구들을 실현해야겠습니다. 생각보다 좀 길어졌는데요. 올해 2022년 민주노총의 핵심 요구안에 대해서 발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